이번 강연 주제는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 제도와 정책입니다. 평등은 정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사적으로 평등은 법률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등 서로 다른 차원에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정치에 영향을 주는 정치 사상에서도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또 발전국가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에 따라서 평등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달랐습니다. 공산주의는 극단적인 평등을 추구했지만 아주 비효율적인 경제와 전체주의 사회로 인해서 결국 붕괴했습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또 극단적인 자유를 강조했지만 결국은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하면서 가장 우월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제도 개혁과 정책 방향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불평등을 넘어 민주주의의 귀환입니다. 한국인의 불평등에 관한 인식은 참 역설적입니다. 불평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80%나 넘지만 여전히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왜 이런 불평등의 역설이 발생했을까요? 뜨거운 물속에 개구리가 들어가면 뛰어나가지만 보통 온도에 가만히 있다가 물이 끓으면 개구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오랜 시간 전에 나온 말인데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뛰어서 도망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라는 비유가 우리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어쩌면 불평등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무관심하게 그걸 지켜보다가 결국은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021년 OECD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면 불평등 인지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불평등을 용인하는 불평등 선호도 역시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불평등을 증가한다 우려하는 사람과 함께 불평등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불평등은 괜찮아, 불공정은 문제이지만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무려 70%가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가장 모순적인 인식이 다른 조사에도 나타났습니다. 소득 격차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모의 부가 소득 격차의 원인이다, 이런 응답이 40%였습니다. OECD 평균인 26%보다 아주 높죠. 하지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86%였습니다. 평균인 74%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불평등을 우려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거나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고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한마디로 각자 도생 사회라고 할까요? 왜 한국인들은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의 인식은 일정한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 이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체계적인 관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위지되는 이데올로기의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 차원의 담론이 활용됩니다. 이 많은 개념 중에서도 엘리트 이론, 능력주의, 낙수경제학, 자기개발이 아주 강력한 권력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트 이론은 뛰어난 개인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19세기 이탈리아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빌프레도 파레토가 엘리트의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레토는 1848년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파리의 귀족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스위스 로잔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공공연하게 대중을 업신여긴 걸로 유명합니다. 파레토는 수학 실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의 세금 자료를 활용해 보니까 새로운 놀라운 통계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즉 상위 20%의 사람이 소득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다른 도시를 연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대 80의 사회의 출현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레토는 마르크스가 말한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말을 약간 비꼬아서 인류 역사는 귀족 계승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레토는 아무리 평등을 외쳐도 엘리트의 등장은 불가피하고 사회의 급격한 변동도 지배 세력의 교체를 통한 엘리트의 순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엘리트 이론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1990년대 재벌의 최고 경영자가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천재 경영론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수십억 연봉을 받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투자은행이나 법률회사에 가서 억대 연봉을 받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정당의 대표가 된 젊은 정치인은 실력 또는 능력이 있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과는 매우 상반된 주장입니다. 두 번째,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다르게 받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좋은 뜻도 있습니다.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주의란 말은 원래 영어의 메리트크라시는 1950년대 영국의 사역자인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소설에서 처음 썼습니다. 이 소설은 2033년의 미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누리지만 시험 성적에 따라서 어린 시절에 학교를 정해주고 시험 성적에 따라서 직장도 정해지고 시험 성적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미래 사회를 디스토피아 같이 비관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1950년대에 초등학교 졸업생 성적에 따라서 직업학교와 인문계학교로 분리해서 입학을 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풍자를 한 겁니다. 그러나 마이클 영의 이런 능력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긍정적 의미로 탈바꿈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불평등한 보상 체계를 가진 사회계층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기능적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련의 기계적인 평등주의에 맞서서 미국식 능력주의가 우월한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능력주의는 널리 퍼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교육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도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언론에서도 불평등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불평등을 옹호했고 능력에 따라서 선발된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개인주의라는 그 율피 안에서 세습을 통해서 부와 그 능력이 세대 간에 전승되는 것을 계승되는 것을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학 부정 입학 때문에 큰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태의 주인공이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이런 말이 젊은이들이 공감하지 않고 크게 공분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능력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법무장관의 딸과 아들이 특혜를 입었다는 논란도 많은 젊은이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검사 아빠에 의한 학교 폭력이 은폐되는 일도 또다시 국민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단지 자연이 부여한 특별한 재능이나 부유한 부모를 만나는 것처럼 우연한 결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능력주의의 문제점은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자기가 차지한 부가 자기 혼자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동체의 기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낙수경제학입니다. 이것도 주류 경제학과 많은 정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제학이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출발한 낙수 경제학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부가 높은 데서 아래로 물처럼 떨어질 거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산이 되는 낙수 효과를 만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부유층에게 세금을 줄여주면은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낙관적인 신념을 확산시켰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엄청나게 부자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미국의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이나 대기업은 해외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장률은 1% 수준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실업과 빈곤이 증가했던 것입니다. 낙수 경제학은 더 이상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학에서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낙수 경제학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경제 성장률 7%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 7%라는 공약은 전 세계에 없는 그런 특이한 공약일 뿐더러 낙수 경제학이 실제로 경제 성장을 유도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경제학에서도 더 이상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학문과 정치를 지배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자기개발의 논리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널리 인기를 끌고 있는 개념입니다만 불평등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을 위한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수많은 학술서적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자기개발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개발은 거의 종교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개발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취직을 위해서만 자기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기개발을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삶에서 긍정적 사고를 중시합니다.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끔 강요합니다. 셋째는 사회에서 낙오되거나 실패를 겪은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의 위안이나 위로를 주는 힐링 문화가 또 등장합니다. 이러한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은 자기개발이 사실 경제학에서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서 인적 자본을 올려야 임금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론의 심리학적 변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행복해진다는 뿐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실력을 쌓으면 취직도 잘 된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겁니다. 결국 사회를 바꾸기보다는 현재 상태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 자기 개발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심리학 중에서 긍정 심리학이 미국에서 시작하고 유행했지만 우리 한국의 심리학자들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서적 상위에 오르면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긍정적인 태도가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외부 지향적인 물질주의 가치를 버리라고 보랍니다. 내면의 평안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학이나 행복 경제학이나 행복 심리학에서는 부와 가난과 성공과 실패가 모두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조건을 간혹 언급하긴 하지만 거의 무시하거나 외면합니다.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를 찬양하고 사회 문제는 철저하게 등을 돌립니다. 결국 이런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 심리학은 또 다른 힐링과 멘토링을 제공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등등의 책들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왜 입시 지옥과 청년 실업이 심각했는지 이 어떠한 질문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런 대중 심리학이 유행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사회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네 가지 중요한 담론, 엘리트 이론, 능력주의, 낙수경제학, 자기개발의 이론은 과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정당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데 성공은 했지만 오히려 불평등은 더 악화됐습니다. 어쩌면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이론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담론과 이론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괴적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아주 커졌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상황처럼 심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세계적인 불평등에 저항하는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미국에서 일어났죠. 분노하는 사람들 유럽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촛불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젊은이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